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이어서 바로 이제 신라의 발전과 그 다음에 가야의 멸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은 바로 고구려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됐었는지, 전성기를 어떻게 구가하게 됐었는지와 그 다음에 백제가 어떻게 중흥을 이뤄냈었는지, 하지만 맨 마지막에 가서 백제 성왕이 바로 신라에게 뒤통수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음을 향하게 되면서 백제가 바로 신라와 나제 동맹 맺었던 것을 끊게 되면서 둘이 원수지간이 되었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라가 바로 왜 그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그 뒤를 이어서 가야 연맹이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됐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는 31페이지, 그 다음에 프린트는 13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신라는 바로 내무랑 때에 사실상 거의 국가를 세웠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강력한 국가를 이때 당시에 이루게 됩니다. 즉, 진한 지역을 이 사로국이 전부 다 통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왜군의 침입 때문에 바로 이것을 막는 과정 중에서 고구려를 끌어들이게 되었었고, 그 결과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은 바뀌어지죠. 장수왕 때에 강력한 고구려를 막기 위해서 백제와 신라는 같이 손을 잡아서 싸우는데요. 바로 그 시절 때쯤에 신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줘야 될 왕은 지증왕이에요. 정확한 명칭을 본다고 한다면 아직 왕호를 왕이라고 쓰지는 않았었어요. 때문에 이 지증왕은 다른 말로는 지증마립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 지증마립간 관련해가지고선 되게 유명한 그런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그런 설화에 세게 한번 빠져볼까요? 자, 여러분들, 바로 이 지증마립간은 어렸을 때 이제 왕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국가를 잘 다스리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커다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민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지증마립간은 도무지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 지증마립간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여성들은 그 첫날 밤을 딱 새려고 할 때 갑자기 에그머니나 하면서, 그러면서 전부 다 도망가기 일쑤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지증마립간은 부인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문제는 부인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자식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자신의 대가 끊기게 되는 거니까, 이거 잘못하면 신라가 끊기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지증마립간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신하들이 더 고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하들은 정말 백방으로 바로 이 지증마립간과 이제 잘 어울릴 수 있는 여성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들도 아무리 많은 여자들 바로 왕비 후보자로 선정을 해가지고서 바로 지증마립간과 같이 결혼을 시키려고 해도 항상 첫날 밤만 되면 그 여성들이 다 도망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이 지증마립간은 한 가지 굉장히 커다란 그런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지증마립간은 다른 말로 이제 지철로대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지증마립간의 가장 커다란 컴플렉스는 바로 뭐냐면, 뭐 이상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지증마립간의 그 거시기가 무려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적 한 40cm 정도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요. 한 이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서 전부 다 또 도망갔었고, 그 결과 지증마립간은 바로 자신의 부인을 제대로 갖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이때 당시에 신하들도 정말 필사로 바로 지증마립간의 부인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신하들이 어느 날 어떤 한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저쪽에서 덩치가 진짜 산 송아지만한 개 2마리가 뭔가를 막 두고서 막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싸우나 해가지고서 한번 가봤댔죠. 근데 가봤는데 거기 딱 봤더니 이 2마리의 개가 정말 산처럼 커다란 그런 똥덩어리 2개를 가지고서 막 양쪽을 물고서 지려 먹겠다고 막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개들은 전부 다 똥개였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똥덩어리가 예사똥이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거 사람의 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똥이 그 정도로 크다고 한다면 그 똥을 눈 사람은 굉장히 몸집이 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만약에 이 똥을 눈 사람이 바로 여자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들은 바로 주변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개의 마을들을 물색하면서 물어봅니다. 저기에 정말 커다란 똥덩어리가 있던데 그 똥을 볼일을 보신 분이 누구신지 한번 찾아보겠다 라고 하면서 물어봤는데, 그런데 얼마 하지 않아서 그 주인이 결과적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똥 바로 누구누구가 그 똥을 놓은 거래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누구누구가 누구냐 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바로 어떤 한 여성이었었고, 그 다음에 몸집이 되게 좀 컸었던 여성이었답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 사람이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저쪽에 뭐 빨래터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신하들은 열심히 달려가가지고서 그 빨래터 근처에서 어느 곳에다가 똥덩어리 커다랗게 쌓아놓은 분 누구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을 때 저쪽에서 저요?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여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당신이야말로 우리들의 왕비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저희를 따라오세요 라고 얘기했고, 사실상 글쎄요, 반강제적으로 바로 그 여성은 바로 지증왕과 바로 첫날 밤을 보내게 됐다고 하죠. 물론 결혼식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첫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날 아무 일도 안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증왕과 여성이 뭐 그 이상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좀 야한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한 것이 과연 진짜 선생님이 야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일까요? 사실은요, 고대 사회에서 바로 거시기가 크다 뭐 이런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 사람의 권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증왕 때의 지증왕의 거시기가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왕권을 강화시켰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증왕은 왕권을 강화시키게 되었을까요? 자, 직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지증왕 때요. 바로 신라라는 나라 이름으로 바꾸죠. 기존에 살아온 이제 옛날 작은 국가에 붙였었던 이름이라 볼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바로 신라라고 하는 이름을 이때 당시에 붙였다고 합니다. 뭐 나날이 발전한다 뭐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때부터는 왕호를 마리과에서 왕으로 바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만큼 왕권이 훨씬 더 이전보다 강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마리까니아고 하는 칭호 자체는 대군장이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왕은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존재라 볼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법 같은 것을 신라가 좀 더 배워온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우경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 했었었냐? 사람들은 전부 다 농사를 지낼 때 힘센 사람은 이제 남자니까 바로 어깨에다 남자들이 멍에를 메고서 밭을 갈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전쟁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자, 전쟁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남자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거나 하는 경우가 진짜 많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혹은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쟁터에 가가지고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쟁터에서 남편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그런데 농사철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밭에다가 씨는 누가 뿌립니까? 김미기는 누가 해요? 바로 여성들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들이 힘이 많이 남자들보단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일에 훨씬 더 효율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에 바로 국가에서는 이 소를 이용해 가지고서, 남자보다는 소가 훨씬 더 힘이 세니까 밭을 갈거나 할 때는 이 소를 이용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서 이 우경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상국 정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바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울릉도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울릉도에서 멀리서 이제 맑은 날 보면은 울릉도에서 독도 쪽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릉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독도까지 가가지고서 거기를 관리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라가 바로 울릉도를 먹었다는 것은
울릉도를 먹었다는 거지 독도까지 관리했다는 증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울릉도인 사람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이 독도 근처에서 이제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잡았다가 잠깐 배 대고 이렇게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바로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러한 독도와 관련된 이 우산국의 정벌 내용이 바로 이 지증왕 때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산국은 여러분들 뭐 기록에 의하면 그렇었습니다. 바로 이 우산국 사람들은 굉장히 사납고 날래고 뭐 이랬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나중에 울릉도 한번 가보세요. 울릉도에 가면은 여러분들 거기서 한 달 살이만 하면 여러분들의 종아리가 엄청나게 굵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산지가 너무 경사도가 높아요. 화산 중에서도 이제 종상화산이라고 해가지고서 굉장히 경사도가 높은 그런 형태의 화산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울릉도가 이때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화산이라 볼 수 있는데, 화산의 그 꼭대기 부분만 이렇게 남아있는 곳이라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바로 그 울릉도에 바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엄청나게 높은 경사도를 사람들이 살고 다니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로 살려면은 운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우산국 사람들은 굉장히 날래고 약간 좀 해적질 같은 것도 좀 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이때 당시에 신라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저기 바다 건너에 우산국이란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한번 정보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서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을 시켜가지고서 여기를 공격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사부 장군도 바보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 울릉도 사람들이 좀 날랜데 오죽 신라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서 공격한다고 한들 이제 수적 열세 때문에 바로 험한 산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방어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많은 군대 수를 동원해서 쳐들어가면 이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신라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우산국 사람들을 항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즉 상상 속에서 있는 동물이라든가 실제 있는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동물의 모형을 만들게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천 같은 걸 씌워가지고서 그 안에다가 동물 소리라든가 괴물의 목소리 같은 것을 잘 낼 수 있는 병사들을 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배를 띄워가지고서 드디어 울릉도에 도착을 했었어요. 우산국에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서는 울릉도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소리를 칩니다. 자, 우산국에 있는 주민들아, 내 얘기 잘 들어라. 너희들 당장 우리 신라군에게 항복을 하도록 하여라. 만약 너희들이 항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 우리가 엄청나게 무서운 동물들을 바로 데려왔는데 너희들 죽이려고 전부 다 한꺼번에 풀어가지고서 너희들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병사들에게 신호를 줘가지고서 그 병사들이 그 우리 안에서 괴상한 소리를 꽥꽥 지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울릉도 쪽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 안에 어떤 동물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거기서 이 괴물들이 엄청나게 이상한 소리를 막 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서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항복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부터 바로 우산국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고 바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역사의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산국 정벌,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증왕 때는요, 바로 지방제도를 정부에서 각 지역을 주와 군과 현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일종의 군현제라 볼 수 있겠죠. 이런 군현제가 실시된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것이냐? 그만큼 왕권이 강화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면은 바로 지증왕이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시켰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근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정복 활동을 열심히 벌이긴 했었지만,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신라라고 한 나라는 국가를 제대로 통치하는 방법 같은 것을 잘 몰랐었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채워줬던 존재가 바로 누구냐? 바로 여기 보이는 버풍왕입니다. 이 버풍왕의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는데요, 이 버풍왕의 법자는 바로 무엇이냐? 법법자예요. 그래가지고서 법흥왕, 즉 무슨 말이냐, 법을 흥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물론
이 버풍왕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불교식 왕명이에요. 즉 이때 당시에 불교를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불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불법적인 일 할 때 그 불법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부처님의 법이란 뜻이죠. 바로 버풍왕, 부처님의 법을 흥하게 만든 왕이란 뜻이긴 한데, 하지만 여러분들 이 버풍왕 때에 바로 율령통치 제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때문에 불교도 흥하게 했었지만 바로 율령도 흥하게 했었던 왕이다 라고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건원이라고 하는 연어를 사용했었죠. 근데 연어가 왜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번듯한 나라든 전부 다 연어를 사용하니까 나도 한번 연어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서 만든 게 바로 이 건원이라고 하는 연어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율령을 완파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을 행정법과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처벌법을 같이 합쳐가지고서 국가를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이외에도 관리들의 관등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신라는 유명한 그런 귀족들의 신분 제도가 있죠. 왕족과 귀족으로 나뉘는 골품제라고 하는 그런 신분제가 있는데, 이 골품제를 어느 정도 정비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일정 궤도 안에 올라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숫자도 많아지고, 자, 사람들의 숫자도 많아지니까 그거만큼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국가의 여러 가지 할 일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서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버풍왕의 경우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의 부서들 중에서 당장 국가의 존망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부서는 어디겠어요? 바로 이 시대는 끝없는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제대로 된 방어군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존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버풍왕은 제일 먼저 병부부터 만듭니다. 군대와 관련된 거니까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버풍왕은 바로 불교를 공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미 버풍왕이 왕이 되기 전에 바로 불교는 고구려를 통해 가지고서 신라로 이미 다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좀 고유한 그런 풍속이 좀 더 강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버풍왕의 경우에는 이 불교를 제대로 수용을 하지 못하게 됐었죠. 고유의 풍속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수였기 때문에. 하지만 버풍왕은 불교를 수용하는 것을 계속해서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가 바로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해주게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수용하고 싶었으나 이게 쉽지 않았었을 때 이러한 왕의 의중을 알았었던 한 명의 충신이 있었었죠. 그 사람의 이름 바로 누구냐면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차돈은 버풍왕에게 바로 전하께서 만약에 불교를 숭상하는 것이 소원이시라고 한다면 제가 이 한 목숨 바쳐가지고서 반드시 불교를 공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얼마 후에 갑자기 이 이차돈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즉 아마 청경님인가 하는 그런 바로 이 신라 쪽에서의 대표적인 성지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청경님 즉 숲이잖아요. 근데 이 숲을 갑자기 이차돈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서 거기에 나무들을 전부 다 싹 다 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절을 만들겠다고 딱 공언을 한 거죠. 자,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기존에 있었던 이 신라의 고유신들을 모시는 것을 원했었던 귀족들의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반발을 하면서 이차돈에게 막 따졌습니다. 왜 이것을 네 마음대로 막 밀어버리느냐 라고 얘기했고, 이차돈은 바로 이것은 왕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밀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귀족들은 드디어 단체로 모여가지고서 신라의 왕 바로 버풍왕에게 따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버풍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것을 허가한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풍왕은 허가한 적이 없었는데 이차돈은 버풍왕의 말을 들어가지고서 이곳을 밀어버리고 여기에다가 절을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한 명은 바로 거짓말을 했던 것이겠죠. 설화의 말이 진짜라고 한다면 바로 이 이차돈은 스스로 버풍왕의 말을 빙자해서 바로 이 천경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밀어버리고 거기다 절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버풍왕의 의중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버풍왕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버풍왕은 짐짓 화를 낸 척하면서
바로 이차돈이 왕의 말을 함부로 어겼으니 저놈을 당장 그 목을 잘라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 이차돈은 그대로 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형장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봤었던 많은 귀족들은 이 이차돈을 굉장히 깔봤었겠죠. 그런데 이차돈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 아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니네들 마음대로 생각을 해도 좋지만 내가 만약에 죽는 그 순간에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귀족들은 그래 뭐 알겠으니까 네 목이나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차돈은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목이 잘리게 됐는데 보통 사람의 목이 잘리면 목에서 붉은색 피가 하늘로 솟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얀색 피가 하늘로 솟아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는 순간 사람이 목이 잘렸는데 피가 하얀색이다?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모습을 봤었던 모든 귀족들이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것을 보고서 버풍왕이 바로 이차돈의 순교를 기려서 그래서 바로 이때부터는 공식적으로 불교를 공인해야겠다 라고 얘기하고서는 본격적으로 불교를 많이 수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차돈의 순교는 진짜 있었던 일일까요? 없었던 일일까요? 당연히 있을 리가 없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교과서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서를 한번 보세요. 위에서부터 세 번째 아래에 있는 바로 그 비서를 보면 거기에 웬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거기 자세히 보면은 바로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이 앉아있기는 한데 그 사람의 얼굴이 없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목이 있어야 할 부분에는 뭔가가 위로 솟구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걸까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이차돈의 순교가 있을 때 거의 비슷한 시기 때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비석이 현재 발견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차돈의 순교는 진짜 있었던 것일까요? 없었던 것일까요? 그럼 실제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상상해보기 나름이겠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이차돈의 순교가 이때 당시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드디어 금관가야를 병합을 하게 됩니다. 이 금관가야를 병합을 하게 됐다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김해평야가 있는 쪽을 완전히 신라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강력하게 이 신라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금관가야의 왕족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냥 신라에게 항복을 했대요. 그런데 당시에 신라는 그때까지 정복했었던 진안 지역의 여러 개의 소국과는 달리 이 금관가야는 옛날 가야에 즉 가야 지역, 변한 지역의 우두머리였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신라하고 동급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망해가지고서 신라에게 흡수가 되었으니 신라의 입장에서는 그 왕족들을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었겠죠. 이때 당시 골품제에 입각해서 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왕족의 경우에는 순수한 혈통인 경우에는 성골, 그 다음에 짝퉁 혈통, 즉 왕족과 그 다음에 다른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결혼했을 경우에는 바로 진골이라고 하는 직위를 줬었었는데 당시에 신라는 바로 멸망했었던 이 가야의 귀족들을 바로 신라의 진골로서 수용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진골이긴 진골인데 정통 신라파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긴 했었었는데요. 바로 멸망했었던 금강가야의 바로 왕족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중에 신라의 삼국통일을 주도하는 김유신 장군이 여기서부터 탄생하게 되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나중에 선생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세 번째 진흥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6세기 중반쯤에 있었었던 그런 왕이에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진흥왕도 이제 자칭 세상을 평정하고 불법으로 불교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전륜성왕을 자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진흥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진흥왕의 경우에는요 바로 거대한
국왕의 권위를 제대로 보여주고자 지금 현재는 터밖에 안 남았죠. 바로 황룡사라고 하는 거대한 절을 경주에다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연호도 새롭게 개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진흥왕은 신라의 전통 문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신라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귀족 출신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평민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산천을 물려서 돌아다니면서 놀고 어울리고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는 처음엔 여자였다가 나중에 남자로 바꿨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러한 기존에 있었던 바로 이 신라의 전통 풍습에 해당됐었던 이 화랑도를 바로 신라의 공식적인 국가 조직 체계로서 아예 개편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이 화랑도에서는요, 바로 국가의 모든 인재들이 전부 다 이 화랑도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신라의 작은 학교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다는 점, 그리고 바로 이 진흥왕 때에 아주 급격하게 바로 신라의 영토 확장이 일어났던 거죠. 즉, 백제를 배신해서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함흥평양까지 진출하게 되죠. 이 고구려의 바로 양보를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신라는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하고 영토도 이 정도를 전부 다 차지하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쪽에 있었던 그 고령 지역의 대가야마저도 바로 이제 전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었었죠. 바로 전부 다 신라가 함락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옛날 가야의 거의 대부분의 맹주 국가들은 전부 다 신라가 먹어치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영토가 드라마틱하게 커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발견되기도 했었던 이 진흥왕이 새롭게 얻게 되었던 땅을 직접 가가지고서 살펴봤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 전국 각지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뭐 황초룡비라든가 마운룡비라든가 같은 그런 4개의 진흥왕의 순수비, 그래서 순수라고 하는 뜻은 왕이 거기에 갔다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가 4개가 현재 발견됐고요. 단양 지역에서도 바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적성비라고 하는 비석이 있게 되면서 바로 이런 진흥왕에 관련된 기록이 진짜였음을 현재는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신라는 엄청나게 커다랗게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가야의 발전과 가야연맹의 멸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대가야의 발전은 다음과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 대가야는 5세기 후반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때 당시에 이 신라하고 그 다음에 백제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을 때, 장수왕의 공격으로 인해서 쪼그라들었을 때, 이때 당시에 바로 이러한 백제와 신라의 힘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바로 그 틈바구니를 이미 무너지게 됐었던 바로 금강가야를 대신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또 다른 좋은 입지를 갖고 있었던 좋은 철과 농업 입지 같은 것을 기반으로 했었던 대가야 지역,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점차 그 힘을 얻게 돼 가지고서 사실상 전체 가야의 대표 국가로서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가야가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죠. 실제로 이 대가야의 왕을 일컫는 그런 토기가 실제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프린트 13페이지 보면 대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가야의 토기가 발견됐다고 했었죠. 고령 지역의 토기로서 대가야에서 대왕의 호칭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이때 당시에 신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백제도 그렇고 둘 다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가야가 왕이 통치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생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때 당시에 가야인들도 이미 알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이때 당시에 가장 가망성이 있었다고 생각되었었던 이 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 영맹 국가들이 전부 다 뭉쳐서 활동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당시에 이 가야는 상업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서 중국 쪽과 같이 연결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한 일본과 같이 연결을 하면서 이 중개 무역의 이익으로서 열심히 바로 돈을 좀 벌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신라하고는 사이가 좋을 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왕실끼리 서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신라가 이제 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힘들어지게 됐을 때 순망치안이라고 신라가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타겟은 바로 가야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바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직접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신라를 돕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백제도 마찬가지였겠지만요.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비록 기존에 있었던 이 대가야가 옛날보다 훨씬 더 힘이 세져가지고서 다른 가야 연맹국들을 통솔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야 연맹국들은 계속해서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그건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무엇이냐? 이때 당시에 가야는 각 지역에 있는 가야의 모든 백성들을 대가야의 왕이 직접적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통치하는 바로 지역의 우두머리를 가야의 왕이 통치하게 됨으로써 가야의 백성들은 대가야의 국왕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치하는 그 지역의 지배자에게 충성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에요. 즉 국왕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즉 작은 나라들의 독자적인 생존 기반을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작은 나라들의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바로 백제와 신라의 압박은 계속해서 심해졌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북쪽에서 고구려가 있었었는데 고구려가 너무 힘이 세요. 근데 백제와 신라가 처음에는 고구려의 공격 때문에 정신 못 차렸을 때는 그거 다 치는데 드디어 정신 차렸단 말입니다. 뭐 신라 쪽에서는 지증왕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흥왕이라든가 진흥왕 이렇게 등장하게 됐었고, 백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동성왕이라든가 무령왕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왕 같은 존재가 있게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으로 쳐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성왕하고 진흥왕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힘을 좀 더 키워서 옆으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 중간에 있던 이 가야는 백제와 신라에 의해서 양쪽에서 샌드위치를 당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서 샌드위치를 당하다 보니까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이 백제와 신라의 압박으로 인해서 첫 번째, 제일 먼저 이미 나라가 망한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나마 옛날 가야 연맹을 이끌었었던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서 대가야의 지원하에 나라의 명맥을 그나마 조금 유지하고 있었던 바로 이 금강가야는 아예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서 법흥왕에게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대가의 경우에는요,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왕의 신라에 대한 복수전에 바로 선봉도 참가를 했다가 신라군에게 다 백제 군사 대신에 전멸당하죠. 그러면서 얼마 군대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진흥왕은 바로 화랑이었었던 사다함을 시켜가지고서 바로 이곳을 공격하게 되었고, 그 결과 대가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가야가 멸망을 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과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좀 더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야 되는 건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요,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백제도 마찬가지고 신라도 마찬가지고 항상 생각을 해보면 이 지역을 장악했을 때 그때 그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가 오게 됐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어딜까요? 무슨 강 유역일까요? 그 지역은 바로 어디냐면 한강 유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한강 유역에 무슨 꿀 발라놨나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한강 유역의 이점은 매우 중요한 편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한강 유역의 풍부한 경제력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한강이 굽이쳐서 흘러가는 그 주변에는요, 웬만하면 전부 다 평지예요. 그리고 주변에 산도 좀 있기도 하지만 배후산지가 있는 거지 평지가 기본적으로 많이 넓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기가 굉장히 편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보다시피 기름진 농지가 있었던 것은 당연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지가 기름지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른데 그 다음엔 뭐밖에 안 남겠습니까? 바로 사랑이 싹 다르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지느냐?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풍부한 인구가 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부한 인구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열심히 물건들을 만들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는 많은 물자들이 생산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인구들과 기름진 농지를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백제도 마찬가지고 고구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황해를 통해 가지고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육지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남쪽에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중국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바로 이 한강의 수소를 그대로 따라가 가지고서 중국의 산둥 지역까지 직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에 바로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었던 국가 통치 방법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유학이라든가 불교 이런 것들을 쉽게 수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바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크게 도움을 주게 되고 국가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게 만드는 데 되게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중부 지역은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강 유역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반도의 중심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 교류가 가능해졌다. 즉, 이 한강은요, 여러분들, 북쪽으로 올라가는 북한강도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남한강도 있습니다. 이 남한강은 심지어 충주까지 내려가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한강의 물길을 따라 가지고서 가운데 지역이 있잖아요. 가운데 지역에 있다 보니까 고구려는 고구려 나름대로, 백제도 백제 나름대로, 심지어는 신라도 신라 나름대로 바로 이런 한강 물길을 따라 가지고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고구려나 또 다른 백제, 그 다음에 신라의 문물들을 전부 다 각각 흡수할 수가 있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각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이때 당시에 교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것만큼 국가가 좀 더 세련되게 되고 그 다음에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한강 유역을 나중에 누가 차지합니까? 바로 여기 보다시피 신라가 최종적으로 장악을 하죠. 결과적으로는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했다는 것은 옛날에 고구려가 이 지역을 차지했을 때는 백제와 신라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양쪽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고구려가 막을 수는 없었지 않겠습니까? 고구려 이 가운데를 뚝 하고서 떼어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 이렇게 됐었었는데 신라의 경우에는 바로 한강 유역을 차지했을 때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신라가 괘씸해가지고서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었냐, 이 한강 유역 지역을 바로 백제라든가 고구려가 같이 연합을 사실상 한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에서 양쪽에서 같이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 신라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수군을 동원해서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연결하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가 백제한테 자, 우리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잘 안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바로 여기 보다시피 백제와 고구려의 연결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라는 완전히 궁벽진 곳에 있었습니다. 태백산맥과 그 다음에 소백산맥 같은 곳으로서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했던 나라가 바로 이 신라이기도 했었어요. 자, 근데 이런 신라가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중국에서부터 중국의 문물을 수용을 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 같은 것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하고 친했을 때는 고구려를 통해서 사신 따라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의 문물을 수용했었고, 백제하고 사이가 좋았을 때는 백제 사신을 따라가지고서 중국에 가서 바로 여러 가지 문물을 수용했었었는데, 문제는 신라가 원하는 때마다 계속해서 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통로라 볼 수는 없잖아요. 고구려가 가기 귀찮다고 하면 신라 사람 못 가는 겁니다. 백제 사람들 가는 게 귀찮다고 하면 신라 사람 못 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는 바로 원하는 만큼 마음껏 문물의 수용을 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양쪽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바로 중국에서부터 직접적으로 국가를 발전하는 방법 같은 것을 많이 배워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안에서 제대로 된 국가적인 성장을 못한다는 것은 옛날 가약고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라의 경우에는 사실상 비록 진흥왕이 약간 좀 비겁하게 백제의 성왕을 뒤통수를 쳐버리게 됨으로써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은 신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역을 공격해서 얻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13페이지 5번 신라의 발전. 자, 동그라미 1번 지증왕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자, 신라로 국호를 제정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왕호를 뭘로 정한다고 했었죠? 바로 왕이죠.
빈칸에 적겠습니다. 왕.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우경 실시. 우경은 바로 소로 농사 짓는 것을 우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우산국 정벌. 동그라미 5번 지방제도 정비 주군현. 자, 우산국 정벌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었죠? 바로 이사부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2개. 버풍왕의 경우에는요, 독자적인 연호, 연호로 바로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율령을 반포하죠. 동그라미 3번 관등제와 동그라미 4번 골품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5번 병부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불교를 공인하죠. 누구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차돈이 여기서 불교 쪽에서 순교한 거죠. 동그라미 7번 금관가야.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진흥왕의 경우에는요, 별표 2개. 자, 동그라미 1번 황룡사. 나중에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은 선동여왕 때 만들죠. 그것이 나중에 몽골에게 불타서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동그라미 1번 황룡사를 건립해서 국력을 과시했었고요. 동그라미 2번 개국이라고 하는 연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합니다. 동그라미 4번 백제와 힘을 합한 후 배신해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한강 유역을 점령합니다. 동그라미 5번 함흥평야로 진출하고 동그라미 6번 고령의 대가야를 병합합니다. 그래서 4개의 동그라미 기역, 진흥왕, 순수비, 동그라미 니은, 단양, 적성비 같은 것을 건립했다. 뭐 아직까지 발견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찾는 건 역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점점점 부담감이 강해지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반가로 6번 대가야의 발전과 가야연맹의 멸망. 별표 하나. 대가야의 발전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삼국이 경쟁한 tum을 타서 성장했고, 동그라미 2번 질 좋은 빈칸에 적겠습니다. 철과 좋은 농업 입지를 기반으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후기 가야 연맹 주도. 동그라미 3번 중국 남조 및 외화 교역. 동그라미 4번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신라를 돕기도 했었다는 점. 그다음에 멸망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각 소국들이 빈칸에 적겠습니다. 독자적 정치 기반 유지. 동그라미 2번 백제와 신라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박스 치겠습니다. 금관가야 박스 빈칸에 적겠습니다. 버풍왕. 대가야는 박스 바로 진흥왕에게 병합되면서 멸망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1개 반 조금 중요합니다. 한강 유역의 이점. 동그라미 1번 한강 유역의 풍부한 경제력 기름진 빈칸에 적겠습니다. 기름진 농경지. 그 다음에 바로 풍부한 인구와 물자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그라미 2번 황해를 통해서 황해를 통해서 중국 빈칸에 적겠습니다. 중국과의 편리한 교류를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한반도의 중심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 교류가 가능했다는 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신라가 최종적으로 장악하게 되면서 동그라미 1번 고구려 빈칸에 적겠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연결을 차단했고, 동그라미 2번 황해를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육을 통해서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